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여섯째인 오늘 수중수색 작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고 관련 한국당 민경우 의원의 골든타임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논의를 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6월 국회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서 대담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해서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강경화 외무장관이 현지에 가서 사고 수습 관련해서 헝가리 측 정부와 여러 가지 수습 협의를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조 상황에 대한 관련 등에 대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헝가리가 아마 시차를 한 8시간 정도, 7시간 차이 나죠. 7시간, 8시간 나는 것 같던데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움직임이라든가 대응을 보면 비교적 아주 적절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당일날 29일날 사고 난 바로 다음 날이죠. 대통령께서 모든 일정 취소하시고 안보실장한테 보고도 받고요. 또 강경화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재난본부를 꾸려서 현지에다가 신속대응팀 파견했다든지 또 장관을 다시 보내가지고 현지 장관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대응 조치를 볼 때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 정부로서 역할은 좀 비교적 신속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정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진전된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안타까운데 다행히 지금 수량도 좀 떨어졌고 유속도 좀 줄긴 했다고 합니다만 그 안이 수심 10m가 지금 안 보인다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어떻든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좀 좋은 소식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좀 발빠르게 잘 이뤄졌다라고 보시는지요? 정부 대응이야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아침 상황을 가지고 몇 시에 보고를 받고 몇 시에 그 지시를 했고 이런 식의 논쟁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영토도 아닌 이제 헝가리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어떻든 최소한 신속히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죠, 당연히요. 예. 그런 와중에 사실 정치권에서 또 이와 관련된 막말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민경욱 대변인 이 골든타임 3분 관련된 발언이 있었어요. 먼저 이 발언이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제 이전에 세월호 대응과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박근혜 정부가 받았던 것에 대한 뭔가 이 대응이 아니냐라고 막연히 추측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연속으로 지금 이제 저렇게 막말을 하는 거는 거의 무슨 막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한번 보세요. 평의원도 아니고 이분은 당 대변인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고위원, 대표 출마자가 이제 5.18 관련해서 망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다시는 이제 잘못된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또 그러고 이제 또 지난 금요일인가요? 정책위 의장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평의원이 그래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당 지도부가 계속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이게 무슨 지지율 결집에 도움이 될 리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무슨 적폐청산 이런 게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쌓여져 있는 분노를 그냥 배설해버리겠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 평의원도 아닌 당 지도부가 저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차마 말씀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다운 면이 없는 거, 사람이 인간답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때인데 공자 같은 경우도 측은지심이라 그래서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가져야 되는 심정인데 아마 민경욱 대변인께서 문재인 정부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한쪽에다 골몰하다 보니까 이런 인간성을 좀 상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런 의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골든타임이 3분인데 거기까지 날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장관번호 이런 부산 떠는 게 지금 보여주기 위한 그 쇼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다는 점에서 이건 정치인을 떠나서도 인간으로서 A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다면 예. 그 지난번에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 정진석 의원 징계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선방망이 처벌 뭐 이렇게 논란이 좀 됐었는데 야당 쪽에서는 저 여당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와 제명 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한국당에 보면은 막말에 뭐 중독되지 않아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이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양의 문제도 있지만은 당에서 어떤 그 명확하게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뭐 말해보니까 언론에 주목받고 실보다는 득이 많다 이런 판단이 되니까 자꾸 습관처럼 하게 되고 뭐 해도 뭐 당에서 그게 문제 삼지 않아서 이런 게 아마 무감각해졌던 것 같은데 당에서 정말 엄격하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이번 민경욱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정책위장도 마찬가지고 비유라는 게 적절할 때 비유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자신들조차도 그 황교안 대표가 독재자라고 표현했던 김정은 위원장하고 비교를 해서 대통령을 비난하게 끌어들인 게 자체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이 비유 자체가.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밑에 하위 뭐 당직자까지 해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도 있지만은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된다는 점에서 그런 것을 이번에 다시 논의를 한번 심각하게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5.18 망언이 거의 좀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징계도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고 최근에 또 짚어주신 것처럼 세월호 막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경징계가 내려지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 좀 안일해졌다, 무감각해졌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 이런 발언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좀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18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당대표를 홍준표 대표가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근 2년간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 막말 파동에서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본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과정에 있다라는 점 때문에 뭔가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이제 발언으로 그대로 나가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날 국회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이 연찬회가 있었잖아요. 연찬회 때 사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냐. 그 연찬회를 할 게 아니라 반성회를 해야 돼요. 성찰회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한 얘기가 소위 이제 김정은 발언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요. 일단 그 사실 김혁철이 처형이 됐는지 확인조차도 안 돼 있는 내용이고 김혁철이 처형된 거를 신상필벌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외교관이 나가가지고 외교를 잘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처형을 한다는 게 그게 신상필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아주 독재적인 잔악한 행위인 거거든요. 그거에 빗대가지고 신상필벌을 얘기하는 사람이 정책위 의장이라는 게 말이 맞냔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정책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징계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징계로 해결 안 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가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아마 꾹꾹 도장까지 찍지 않는 이상은 징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해결 안 납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발언 이후에 언행을 좀 주의해달라 이야기를 했고 오늘 있었던 최고위 비공개에서도 심사숙고가 아닌 심사일언을 해달라 강하게 좀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예. 이 경고 차원에서 그칠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인데요. 다음 선거에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이제 비판이라면 이제 표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영철 같은 경우 뭐 숙청당했다는데 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데리고 어디 공연 같이 예, 봤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것을 일부 언론의 보도를 삼아서 자신들의 정쟁의 수단으로 비판과 비난과 공격의 수단으로 소재를 자꾸 삼는데 저는 이 정치권이 전반이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게 이게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어제 바른미래당 대변인 저 논평도 저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라고. 뭐 금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적어도 각 정당의 대변인 정도 되면은 품격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되고 상대를 직접적으로 칼로 찌르지 않더라도 넛지식으로 충분히 본인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뭐 김은 작가가 어제 안동 가가지고 뭐 강연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호흡만 낮추면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쏘지 말고 한 호흡만 낮춰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정제된 발언으로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반이 예.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싶습니다. 예. 한국당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2년 만에 중앙당 차원의 후원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재개하는 건데 중앙당 차원의 후원회가 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중앙당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총선 같은데 그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한두 개의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 제대로 공천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정책을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는 정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고 또 한편 염치도 없었고 해서 사실은 이제 국고보조금, 소위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 당비에 의존을 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당비 납부율도 상당히 많이 떠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번 장외 집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단 강경한 지지층들은 다 결집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는 뭔가 우리가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지지층이 결집됐다라는 걸 인식했다라는 의미라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후원금은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내는 거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좀 정치 자금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자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정상화 논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마지막에 좀 안 됐어요. 이 합의 문구, 그쵸? 합의 처리냐, 합의 노력이냐 좀 아쉬운데 오늘도 이윤영 원내대표는 단독 소집할 때 아니다. 협상 여전히 남아 있다. 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계속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계속 대화는 하겠다 이럽니다. 하지만 또 패스트트랙은 철회를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6월 국회는 아마 안 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너무 국민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본회의가 3차례밖에 안 열렸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에 10차례, 2017년 같은 경우는 18차례니까 그거하고 비교만 해봐도 얼마나 이번 국회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국민들이 좀 국회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나라를 해치는 것이 지금 국회라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뭐 두말 할 거 없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당 같은 경우 자꾸 뭐 출구 전략이라든지 명분을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처럼 명분과 출구 전략이 갖춰진 게 없다고 봅니다. 왜? 본인 황교안 대표께서 17일 동안 민생 투어를 다녀서 본인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가 망가졌다. 자,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확인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법과 정책으로 이런 망가진 경제를 일으키는데 일조를 하겠다든지 남북관계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당이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든지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화됐고 어제 같은 경우 중국 대변인이던가요? 뭐 미국이 싸움 걸으면 피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정쟁이 이제 격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우리 한국이거든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우리 코앞에 있는데 더 이상 어떤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되고 어떤 명분을 손에 쥐어줘야 국회를 두르겠다는 건지 참 답답하고요. 저는 그 법안 처리율도 보면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20대 국회가 28% 법안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17대 같은 경우는 50.4%, 18대는 44.4%, 19대 바로 직전 같은 경우는 41.7%인데 물론 이제 법안 처리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의원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막 발의를 막 무차별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20대 국회가 그만큼 또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출구 전략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고요. 빨리 들어와서 국회 열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정정드려야 될 거는 그 전체 의안,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이라든지 결의안이라든지 예산안 전체를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법안은요. 20대 국회 들어와서 법안이 15,000개 올라와 있거든요. 통과된 게 445개입니다. 그러니까 3%예요, 3%. 법안의 경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한 20년 전에는 그래도 본회의에 올라간 의안들이 한 65% 통과됐는데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19대 국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2% 정도 됐는데 이제는 30% 이하로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집권당은 국회의견의 우정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를 할 생각을 하고 야당은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정부의 실정을 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아마 제가 보기엔 타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 타결이 안 된 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들을 합의 처리하자 또는 한쪽에서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 요 문구 차이인데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평화당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여는 게 절실하면 민주당이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양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민들이 실제로 뭐 일자리 문제, 자영업 문제, 특히 오늘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거는 지금 수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것을 그나마 개선할 방법이 뭔가라는 걸 얘기해 줘야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하고 아무 관계없는 법안을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일을 안 한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정말 갑갑합니다. 저는 이번 차제에 선진화법도 좀 현실에 맞게 좀 손을 좀 봐야 된다는 건데요. 선진화법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꾸로 지금 이게 식물국회 아무것도 한 당이 찬성해주지 않으면은 국회 제적의원의 5분의 3개 180명 의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 빼고 나머지 민주당 다 포함할 때 177석이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또 다른 법안이 상정이 되더라도 결국은 법안 통과가 좀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선진화법을 좀 현실에 맞게 지금 한 몇 년 해봤으니까 지금 부작용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 좀 손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럼 좀 더 그 범위를 좀 인원수를 줄여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뭐 거죠? 그러든지 뭐 어떤 뭐 우리 의원들께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뭐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오늘 유튜브에서 TV 토론을 했습니다.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하게 되는데 홍카레오라고 또 이름을 지었죠. 방송 이름을. 아무래도 토론 주제가 뭘까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아마 이제 오후에 낮에 촬영을 할 모양인데 11시부터 시작을 하죠. 예.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또 무슨 강효상 의원 건 뭐 적폐청산 문제 이래가지고 맨날 논쟁을 할까봐 사실은 걱정인데 좀 결국은 하나는 격조도 있어야 되고 하나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정말 정책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시급한 문제 중에 논의가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과정 속에서 지금 화해 사태가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에서는 우리한테 동참을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좀 사실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유경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카프리 문제에다가 지금 타다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유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좀 이런 내용들을 논의해야지 또 뭐 계속 오늘도 그냥 서로 그냥 뭐 또 저러다가 또 막말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솔직히요. 그래서 좀 격조 있고 특히 정책적인 내용과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양당을 대표해서 한 분은 대권 출마를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그 선상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특히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견도 조건도 좀 보고 그런 토론이 되면 앞으로 저런 토론을 계속 해야 되고 뭐 뒤에 또 그냥 뭐 논쟁만 했다더라 하면은 저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먼저 제안을 했고 성사는 됐어요. 오늘 뭐 밤 10시 정도에 이제 유튜브 각 방송에 두 사람 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갈 텐데 말이라고 하면 두 사람 다 뭐 지지 않는 정도로 뭐 실력이 뛰어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주제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이거 승자 패자 가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북 문제하고 경제 문제, 인사 문제 아마 세 가지가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곁들이자면은 본인들이 이제 대선 주자로서 거론되든지 나갔던 분이기 때문에 향후 본인의 이제 거취 문제도 아마 나올 수 있겠는데요. 저도 같은 우려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 지지층들 지금 이미 이전에 홍카콜라는 홍카콜라 지지층만 데리고 대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알릴레오는 알릴레오대로 그 지지층을 데리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내가 말싸움에서 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런 정도 논쟁이라면은 오히려 더 간극을 부채질하고 그래서 그런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안들을 서로 그 알릴레오도 좀 정책을 지향하는 그 유튜브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놓고 좀 토론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게 잘 돼서 1회, 2회, 3회 또 다른 또 논객들까지 참여를 해서 생산적인 논쟁의 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좀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손학규계 이찬열 의원도 징계되느냐 마느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당 윤리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의원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빠진 상황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유승민계에서 더 반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안철수계도 같이 좀 합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손 대표님이 굉장히 당을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압니다만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 발언이 징계를 받을 만한 발언인 것도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하게 되면 지금 최고위원이 동수잖아요. 그 수를 바꿔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경고 수준에서 하면서 어떻게 화합할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고 예. 지금 이제 안철수 유승민계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정병국 의원을 내세웠는데 그리고 손학규 대표님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에 아주 강력한 사람이 외부에서 영입돼서 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귀국하면서 다시 이제 판을 정리할 때까지의 과도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손학규 대표님이 좀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국은 뭐 비대위를 한다고 해서 대표를 쫓아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합의를 전제하는 그 과정까지를 좀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하태경 최고에 대한 어떤 징계권, 경고 정도면 어떨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핵심 위원장을 주장을 했는데 손학규 대표는 일단 외부 인사를 지금 영입을 하려고 삼고초려 중인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신한 원내대표가요, 이 당 윤리위원장이 송태희 위원장인데 이분이 손학규 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불신임을 요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에서 갈등이 지금 또 하나에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징계 전에 벌써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그 바른미래당은 어떤 한 건을 덮었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문제가 일단락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지금 내재돼 있는데 예. 한 건 한 건 계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뭐 찾기가 아마 본인들도 어려울 텐데 지금 그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4명이 원래 윤리 그 대상이었었는데 3명 기각하고 그 기각된 분 중에 보면은 유승민 의원도 있고 이준석이라고 이쪽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찬열 의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뭐 근데 보는 시각이 이제 자기들이 시각에서만 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시도로 보는데 저도 이제 이걸 그 TV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하태경 의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찾아가서 뭐 최고위원회 할 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뭐 90도로 굵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면은 저도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굳이 이거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좀 문제가 내재돼 있는데 좀 다독거려서 가도 지금 당이 정상화되기 쉽지 않은데 조금
좀 자제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내일부터 18개,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 오찬 회동을 합니다. 애초에 지난달 30일인가요? 먼저 다른 4개인가 5개 부처 장관들하고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좀 연기가 됐었죠. 그래서 다른 부처 장관들하고 먼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쭉 당 중심에 그런 것들 이야기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장관들하고의 만남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사실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9월 달입니다. 그런데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내년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 하고 정하는 시한이 5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획재정부에 갔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각 자치단체로부터 소위 이제 민원성 예산을 쭉 받았단 말이에요. 예. 민원성 정책도 받았고. 근데 만약에 각 부처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반영을 시키려고 거기에 이제 압력을 넣는 형태가 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 예산에 대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들어서 이미 예배 타당성 조사도 상당히 면제를 한 상황이고 그 민원성 예산이라는 건 상당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야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의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부처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도를 협의하는 거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민주당이 받은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민원성 예산을 정부 예산에 강요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뭐 당정청이 한 몸이니까 현안을 인식하고 아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만남 갖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개 부처만 대상으로 해도 실은 그 민원 수렴하고 건의사항 받기에는 반나절 아마 이게도 아마 부족할 텐데 오늘 내일 당장 5개 부처 장관하고 점심한다는 건데 그다음에 뭐 2개, 3개 이러던데 이게 마치 보여주기식 어떤 뭐 전시행정의 일환처럼 그런 비난의 소지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좀 그 형식보다는 저는 좀 내용을 좀 갖추고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 의원님이 좀 우려하는 것 같은 그런 우려도 불식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직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